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이비엘바이오. 지금 이거 살 거예요 하면 다른 거 사고 싶은데. 그래서 얼마 벌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지금 시총의 2배, 3배는 2028년 기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거 좀 솔깃한데요, 정말? 이제 그럼 주가도 본격 탄력받을 타이밍이다. 저평가 영역에 있는 최고의 기업이 아닌가라고 전 판단 들어서요. 바로 주가가 퍼포먼스 보여주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네, 돈 되는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셔야 될 텐데 이제 그 연말까지 크리스마스까지는 쉬는 날도 없어요. 자, 그래서 더욱더 많이 건강 관리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투자 건강도 같이 챙기셔야죠. 지난 여름을 한번 돌아보면 사실은 바깥 날씨는 더워 죽겠지만 여러분의 계좌를 들여다보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 닥쳤을 겁니다. 지독한 투자 감기에 시달리셨을 것 같은데 이 벌목사 씨가 통해서 오늘 만병통치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력한 주사 한 방에 될 수 있을 만한 이 종목들 집중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벌거벗은 종목사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을 낱낱이 벗겨주실 분 모셨습니다. 저번에 이분 모셨을 때 저희가 이 부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바로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종목의 역사부터 또 주요 모멘텀까지 어떻게 또 준비를 해주셨을지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밝혀볼 종목에 대해서 발가벗겨볼 종목 힌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어떻게 힌트 드릴까요? 이번엔 제가 먼저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요즘에 젊은 분들도 갑상선 질환이 상당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그런데 이 갑상선과 관련된 병인데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GD병. 이 그레이브스병. 아마 제가 드린 힌트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완전히 틀리는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힌트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종목이겠고 그중에 바로 요 질환과 관련된 그레이브스병이라는 키워드를 알고 계신다면 아마 이 종목이 뭔지 바로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쉽게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압축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탈모바이오 종목 정도만 가닥을 잡으셨다면 제가 조금 쉽게 해드리죠. 40대를 바라다 보니까 탈모 걱정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머리 감을 때마다 정말 이 한 올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 종목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힌트 드리면 오답이 탈모 관련주로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한 올 내 소중한 머리카락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힌트를 합쳐보시면 오늘의 이 종목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VCR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투자자라면 솔깃할 만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죠.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른 업체에 수출하는 라이센스 아웃, 동종 계열의 신약 가운데 세계 최초의 개발인 퍼스트 인 클래스, 계열 내 최고의 효능을 의미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그 회사의 능력을 대변하는 타이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묵묵히 해온 기업, 바로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바이오 신약 연구 개발을 주력으로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1973년 선경제약 주식회사로 설립됐고 1987년 한올제약으로 그리고 2010년 지금의 이름인 한올 바이오파마로 상호명이 변경됐습니다. 한올 바이오는 2000년대 들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던 2015년 든든한 아군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대웅제약이 1,000억 원가량의 한올 바이오파마를 인수한 겁니다. 겹치는 파이프라인도 적은 데다가 대웅의 자금력과 한올 바이오파마의 파이프라인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윈윈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해 12월 한올 바이오파마는 스위스 제약업체 로이반트 사이언스와 5,400억 원 규모의 자가면역 질환용 항체 신약인 HL161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발표 전 10,000원 초반이었던 주가는 한 달 만에 3배 올라 4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씨를 뿌리던 한올바이오파마.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수확을 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바토클리맙과 관련된 임상 3건이 내년 상반기 중에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모멘텀이 임박한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가벗은 종목사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를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의 종목은 바로 한올바이오파마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린 힌트는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하고 있는 약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되는 그 병증에 대해서 힌트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힌트는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니까 한올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의미였죠. 네, 한올바이오파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종목 한올바이오파마. 김근우 전문가님이 지난번과는 다른 섹터에서 이렇게 종목을 딱 골라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종목을 왜 가져오셨는지. 요즘에 제약바이오 정말 핫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1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나오면서 막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후발주자 같은 느낌인데 이 종목을 딱 골라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런 지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바이오테크들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바이오 종목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목받는 건 맨날 거기서 거기예요. 맞아요. 그럼 왜 거기서 거기일까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바이오가 처음 주목받았던 거 이제 2004년도부터라고 출발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때는 뭐가 중심이었냐면 제네릭 의약품이 중심이었어요. 그럼 제네릭 의약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카피약입니다.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발하고 신약 출시를 하고 이제 특허를 인정받았을 때 15년에서 약 20년 정도 이제 지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독점으로 판매를 하다가 특허가 만료되고 똑같이 유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오테크 처음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증시에서 신약 개발은 사실 엄두도 못 냈고요. 그렇죠. 플랫폼도 엄두도 못 냈고요. 지금도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지금도 이제 막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글로벌에서 빅파마들이 하던 것들을 특허 만료된 걸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만들어서 이제 국내에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은 낮고 흔한 제조업 정도의 규모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이제 이 제네릭 의약품으로 컸던 기업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 많아요. 한미약품, 뭐 종근당. 그래서 지금은 막 주목받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굵직한 바이오 기업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면 시대가 한번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면 이제 201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업들이 등장하냐면 바이오 시밀러가 등장해요. 그렇죠. 네, 시밀러 키워드 우리 많이 듣잖아요. 지금도 유명하고요. 제네릭 의약품은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대로 만드니까 임상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테스트할 필요? 없죠. 없죠. 똑같은 약이니까요.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좀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꿔볼게. 대신 바꾼 거는 테스트해볼게. 임상 그대로 진행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시밀러의 시대가 도입되면서 등장했던 기업들이 어디가 있죠? 그 2015년에 한미약품 잭팟이 그때쯤 아니에요? 한미약품도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면 셀트리온. 그렇죠, 그렇죠. 네. 삼성 유럽에서 바이오로직스. 터지고, 네. 그렇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CDMO 하면은 자회사 이제 바이오 에피스가 시밀러 잘하고 있죠. 그런 기업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이야기 드렸던 CDMO 기업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지금으로 보면 이제 마이넥스, 뭐 ST팜 이런 기업들도 이제 같이 등장하게 되면서 바이오가 좀 다양해지게 된 거예요. 제네릭 의약품에 좀 국한됐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을 바라보는 분들은 대부분 이때 당시부터 그렇죠. 제약 바이오의 시대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보면은 또 바뀐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기업들이 지금은 사실 또 약간 물음표가 또 뜨잖아요. 지금 이거 살 거예요 하면 다른 거 사고 싶은데? 맞아요. 그럼 이제 다른 게 생각나는 애들 있죠. 알테오젠, 그렇죠. 리가켄 바이오, 예. 뭐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의 바이오텍은 과거랑 또 달라졌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플랫폼 기술. 알테오젠 뭘로 지금 떴죠? 왜 이렇게 주가가 막 고공행진하고 있죠? 머크랑 같이 그렇죠. 하는. 머크사의 블록버스터 약품이 이제 키트루다잖아요. 네. 키트루다가 이제 면역 항암제에서는 거의 원톱이면 압도적 원톱이에요. 근데 독점 계약하자고 할 정도로 알테오젠의 기술이 탐났던 겁니다. 어떤 기술이었냐? 이제 IV 제형으로 진행하던 이제 투약 방식을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제형 변환 기술을 통해서 이제 SC 제형으로 변환하는 거죠. 그게요. IV라는 거는 자가치료가 안 되고요. IV는 병원 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편의성이 엄청 차이가 나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일하다가 주사 맞고 또 일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루를 거의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들죠. 가서 3, 40분 최소 3, 40분 단위부터 1시간, 2시간 맞아야 되는 약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형 변환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오늘 알테오젠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알테오젠이 네. 이렇게 부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네. 신약이 아니고 제형 어떤 변경. 약을 다른 형태로 기술 변환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플랫폼 기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이 시대적 흐름을 인지를 해야 다음 뭐가 등장할까에 우리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실제 투자에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걸 파악해야 네.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전에 우리가 매일같이 얘기했던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과 뭐가 다른지 차별점을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플랫폼을 이야기 드렸지만 출발은 카피약이었어요. 근데 카피약을 업그레이드했더니 시밀러가 됐죠. 유사하다는 의미를 지닌 바이오 시밀러가 있었고 이제 그러면 뭐가 중요해졌냐? 우리가 우리 기술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할게. 이전에는 기술력이 안 돼서 꿈도 못 꿨던 맞아요. 건데. 맞아요. 이 신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이 신약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는 물질부터 출발해서 임상, 1상, 2상, 3상까지 트라이하고 있는 완전한 신약 베이스의 신약 테크 기업 한올바이오파마를 이야기 드리려고 이렇게 삥 돌아온 겁니다. 거의 10년 텀이네요. 이렇게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는데 이제 이번 트렌드에는 신약과 관련해서 이 기업을 주목해봐야 된다. 그래서 골라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지금 시대적인 변화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그 가볍게 알고 계신 분들은 제약바이오 하면 사실 제약과 바이오의 차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혁신 신약을 만드는 회사인지 바이오 시밀러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용어들이 되게 많죠. 맞아요. 뭐 이중항체, 뭐 자가 면역 질환 막 많은데 한올바이오파마가 그래서 어디에 속하나 이거 좀 자세히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 주셨던 게 이것부터 사실 용어를 제가 네. 오늘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까가 고민이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거 용어부터 하면은 용어가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 2부작, 3부작을 해야죠, 그럼 진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좀 최대한 쉽게 이렇게 네.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어디 신약이냐 이게 또 중요할 건데 자가 면역 치료제예요. 자가 면역 치료제. 그러면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가 뭔데요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 체계가 있어요 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쁜 물질이 들어왔어요 몸에. 네. 그럼 그 물질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겠죠. 또는 나쁜 세포, 암세포 같은 게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면역 체계가 혼내줘야겠죠. 근데 이 면역 체계가 이 잘못된 걸 혼내줘야 되는데 나를 혼내줘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될까요? 자살골 넣는 거죠. 그렇죠. 반란군이 등장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와가지고 네. 나를 혼내주는. 그래서 이 자가면역 치료제가 어떤 거냐? 자가면역 질환, 나를 혼내주는 나의 군들을 치료해주는 형태다라고 보면 되는데. 또 우리 편이야 정신 차려. 맞아요. 근데 이게 자가면역 치료제도 하나가 아니에요. 네. 이제 기전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걸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혈구가 있잖아요. 백혈구 세포 단위로 보자라면 이제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들이 와서 내 막 무릎을 혼내줘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예, 예. 자가면역 치료제 중에 어허. 자가면역 질환 중에 그러면 무릎을 혼내러 가는 백혈구한테 어떤 통신을 전달하는 세포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이렇게 움직여라. 그렇죠. 뭐 어디 공격해라 이런. 그렇죠. 그리고 이 통신한테 오더를 내리는 또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를 군으로 보자라면 한 대대장이 있다라고 볼게요. 네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 중에 그렇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서 고쳐야 될 게 기전이 좀 부위가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자가면역 치료제에는 어떤 기전이 제일 많이 연구되고 있냐면 FcRN이에요. FcRN이요. 네. 그러면 딱 봐도 알겠죠. 한올바이오파마는 그럼 뭐 연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기전에 속해서? FcRN 아닐까요? 그렇죠. FcRN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같은 기전에 있는 기업들 연구하는 기업끼리 경쟁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게 아하.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제가 적응증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병이 기전에 따라 달라요. 예. 그러면 내가 어디 타겟 병 치료제를 만들 것인가가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어렵게 들으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잘 따라가고 있어요. 정리 잠깐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는 자가면역 질환에 관련된 치료제를 만드는 맞아요, 회사고, 맞아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그 아군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질환인 쪽이겠네요. 맞아요. 그 아군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얘네가 시스템 중에 어디가 문제인가에 따라서 이게 다 치료제가 다른데 맞아. 그 중에 요즘 트렌드인 FcRn 이쪽을 한올바이오파마가 담당하고 있다. 맞아요. 오케이, 완벽한 FcRn을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등생이에요. 제가 그 얘기 인정. 드린 거예요. 설명을 잘해주셔서 그래요, 사실. 이게 왜냐면 사실 기존도 많은데 딱 2개만 할게요. 네. 제일 많은 애랑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 애. 네. FcRn 맞아요. 있고. FcRn만 지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좋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제약바이오 쪽을 이렇게 집중 탐구하려면요. 가볍게 하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집중 탐구하려면 아예 이렇게 제대로 파야 됩니다. 저도 사실 그 종목들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볼 때가 제일 속상해요. 맞아요. 너무 복잡하게 알아야 되는데 결국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기억하는 건 이거 하나인 거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FcRn 그냥 여러분 외워두시면 뒤에 이야기 편하십니다. 네. 진행하도록 그러면은 하죠. 지금 네. FcRn에 대해서까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포함해서 또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부유 파이프라인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거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 이제 자가면역 치료제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신약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신약 개발 단계 프로세스를 잠깐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궁금하신 이거 분 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중요해요. 맨날 임상 몇 상 하는데 맞아요.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제가 최대한 빠르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야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어느 정도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느 위치까지 개발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는지. 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신약 후보 물질이 먼저 필요해요. 네. 물질을 탐색을 해서 이 물질이 실제로 효용성을 지닌 물질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 이것만 해도요, 4, 5년씩 걸립니다. 물질 탐색만 해도요. 네. 엄청 어렵네요. 이것부터가 이제 출발이에요. 근데 물질을 예를 들어 찾았어요. 그럼 이거 바로 사람한테 투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뭘 하냐면 동물한테 진행해요. 동물한테 임상 진행하는데 이게 비임상 또는 전임상이라고 부릅니다. 임상 들어가지도 않은 거죠, 아직은? 맞아요. 이것 또한 3년 걸립니다. 네. 그 동물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서야 하는 게 임상 1상이에요. 일상. 네. 1상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약품이에요. 근데 이게 물질이에요. 네. 그럼 이 물질을 바로 그 병을 가진 사람한테 투여할까요? 그럼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위험하고 그리고 안전도 테스트가 안 되잖아요. 사람한테. 사람한테 안전도 테스트를 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는 사람한테 넣어봐야 돼요.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이걸 투여했는데 이상해지면은 아픈 사람한테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는 게 임상 1상이에요. 1상 성공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네. 여기서도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1상 진행하고 나서 하는 게 드디어 2상. 2상이 아픈 사람한테. 진짜 아픈 그렇죠. 환자들한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환자 대상으로 하는데 다수한테 진행할 수 없어요. 소수. 그래서 소수한테 진행을 하는 이 임상 2상이 사실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왜 어렵냐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효과가 기존에 있는 약품보다 좋아야 돼요. 그래요? 그냥 효과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존 약품보다 효과가 있지 않다면 환자들이 응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환자들도 응하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 나가 팔 수도 없죠. 네, 그래서 이 이상에서 많이 포기하기도 하고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10년 훌쩍 넘었는데. 이미 그렇죠. 이게 여기서 고배 마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이상 성공률이 30%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3상은 뭐냐면 그런데 네. 그 가끔 보면 이 A상, 이 B상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건 네. 뭐예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이 A상은 이상에서도 소규모 대상이에요. 더 작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생명이랑 연결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픈 사람한테 투여했다가 이 사람이 다수면은 다수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암 치료제도 그렇고 A상, B상 나눠지는 거는 보통 위험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2상 끝나면 3상 들어가는 게 뭐냐면 2상은 소수였죠.
이상 통과했다는 건 뭐예요? 데이터 좋고 그렇죠. 소수한테 해봤더니 문제 없고 안전도 오케이. 마지막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 절대 다수.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테스트하는 경우인데 이 3상 성공률은 꽤 높아요. 거의 60% 돼요. 네. 이상이 쉽지가 않네요, 정말. 그렇죠. 이상 넘어가면 3상은 웬만한 기업들, 입증된 기업들은 성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3상이 끝나면은 하는 게 이제 FDA 승인. 우리로 치면 식약처 승인 맞고 이제 상용화하는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3상까지 다 됐는데 FDA 승인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거는 이제 FDA는 이런 걸 봐요. 예를 들어 이번에 H1B 사례 같은 경우 보면은 생산 시설. 너네 약 좋은 거 알겠는데 약 만드는 시설 보니까 이거 우리 기준이랑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정 같은 경우는 약을 만들 때 뭐 무균실로 몇 분을 운영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다라면은 그 커트라인에 안 들어가는데 이러면은 허가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이럴 때는 반려를 하면서 이제 다시 신청할 수 있게 이제 보완 요청서를 같이 보완하면 오케이 해줄게. 네, 맞아요. 그래서 CRL이라고 보통 부르는 걸 진행하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왜 알아야 되냐면 제가 다음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네. 자, 임상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알겠고 이상 어려운 거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임상 1상, 2상, 3상 할 때 돈 얼마씩 들어갈까요? 와,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금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빌려야 돈을 항상 되니까. 벌지는 못하고 빌려 쓰기만 하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술력 좋은 거 알겠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시간 오래 걸린다 그랬죠. 이걸 해야 되는데 돈은 많은 애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바다 건너에 대기업들 아니에요? 그렇죠. 빅파마들이라든지 네. 이런 임상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물질 찾고 싶어 죽겠어요. 돈도 많은데 중요한 건 오래 걸리니까 내가 하긴 싫어. 아, 돈은 많아. 자, 그러면 이제 맞아떨어지는 게 있죠.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돈이 없어요. 물질은 좋아요. 물질은 없고 돈은 있어요. 어허. 만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계약이 있어요. 라이센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라이센스. 매번 이 라이선스 아웃 요거 나오면은 뭐 상한가 터지고 막 이런 그렇죠.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라이센스 아웃. 아, 돈줄을 찾았다 이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기술 좋은데 네. 우리 거 돈 좀 줘. 근데 빅파마에서 와가지고 존슨앤존슨이 좋은데? 우리가 해줄게. 그러면 그 얘기인 즉슨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했다. 돈을 조달받을 수 있다는 건 미래에 대해 가능성도 높게 봤다는 거고. 그렇죠. 기본이죠. 게다가 기본 좋죠. 항상 제약바이오 종목들 돈 못 버는 친구들의 고질적인 문제, 재무적인 이런 불안감도 사라지는 거고. 사라지죠. 네. 그 파이프라인 하나만큼은 이제 거래처에서 이제 그걸 책임져 주는 거죠.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되면은 크게 세 개로 나뉘어요. 돈 받는 거는. 예. 첫 번째 계약금. 계약금은 보통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주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마일스톤, 기술료. 이거 마일스톤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아까 표에도 나왔지만 임상 1, 2, 3상 가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임상 1상을 진행했어요. 데이터 좋아요. 근데 2상 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빅파마가 이제 거는 거예요. 너네 2상 통과하면 얼마 줄게. 아, 3상 통과하면 얼마 줄게.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너네 이 조건 만족하면 그때마다 돈 줄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마일스톤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일스톤 개념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로열티. 매출에 얼마를 줄게. 매출에 몇 퍼센트를 줄게. 아, 그래서 알테오 진심 대박이잖아요. 라이선스 로열티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한올바이오 파마의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건가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에 따라서. 이해하기가 좀 편하니까. 네. 그래서 보유 파이프라인 듣기에 앞서서 1상, 2상, 3상 여러분들 그동안 좀 헷갈려 하셨던 이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들어봤으니까 아마 이 한올바이오 파마가 어디에 와 있는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설명드리자라면은 파이프라인은 제가 화면 하나에 다 담아왔어요. 왜냐면 네. 여기 그 한올바이오 파마 홈페이지에 다 나와요. 이거 많네요, 되게.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중간에 화살표가 길이가 쭉 있잖아요. 되게 길죠? 네네네. 임상 1상 없어요. 와, 이거 2상까지는 다 왔네요. 그렇죠. 3상도 많아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상 간다는 거 3상 다음은 뭐죠? 그 다음에 팔아야죠. 승인이고. FDA. 승인이죠. 네. 그렇죠. 이상은 제일 어려운 거였고 우리 네. 배웠듯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우측에 파트너라고 써 있어요. 대웅제약 메뉴에 있죠. 네. 이거는 사실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모 회사예요, 모 회사. 네. 그 밑에 게 중요해요. 네. 왜냐,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서 코드명 있죠? 네. 중간에 HL161 있죠? 아, 요거 항상 이런 거 좀 복잡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중요한 친구인데 HL161, 마토플리맙 1401 아마 1401 앞에 이뮤노반트가 붙을 건데 이 세 개는 똑같은 말입니다. 아, 그냥 암기예요. 왜요? 똑같은 성분인데 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과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사과죠. 이거 네. 미국 가져가면 애플이잖아요. 그거예요. 그 정도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에요. 완전 똑같은 건데 이제 명칭이 다르니까 헷갈리는 거를 제가 통일화하는 거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 이름 때문에 맞아요. 항상 골치 아픕니다. 맞아요. 이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요. 성분명, 제품명. 그렇죠. 이렇게 레이저 그렇죠, 트립, 그렇죠. 렉라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맨 밑에 보면은 HL161ANS 있죠. 아, 네. 이름도 비슷하게 만들어놨네요. 얘는 위에 거랑 유사한 애예요. 161이랑. 근데 이거는 1402예요. 아하. 자, 암기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이게 이제 이 정도는 성분은 알수 끝이에요. 있어요. 왜냐면 1401, 1402. 네. 자, 왜 이게 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자, 위에 HL161 볼게요. 여기 성분 하나, 이 물질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적응증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 물질이 왼쪽에 HL161 하나인 거고 네. 그렇죠. 오른쪽에 질환에 저게 다 먹힌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표 이렇게 보는 거군요. 대신 물질은 하나인데 우리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그 HLB도 보면은 자꾸 제가 다른 거 예시 드니까 한올은 잘 어려우니까 맞아요, HLB 맞아요. 보면 간암 치료제 있죠. 네. 이거 중국에서 지금 유방암 치료제로도 써요. 그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아니, 언제는 간암이라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왜 자꾸 암이 달라져? 그 효과가 어디에 쓰냐에 따라 다 있을 수 있어요. 아, 물질은 하나인데. 맞아요. 당뇨병약이 비만약 되고 그렇죠, 심장약 그렇죠.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약바이오 이해할 때 항상 헷갈리는 맞아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성분을 통해서 오른쪽에 그러면 적응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거 임상 한 번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각각 따로 하는 거예요. 다 먹히는지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각각 개별적으로 먹히는지 보니까 국가 단위로 좀 나뉘네 이런 측면이 좀 특이점이죠. 제가 여기서 맨 오른쪽 파트너를 다시 한번 갈 건데 파트너에 보면 위에 하버 바이오메드라고 있어요. 대웅제약 밑에. 여기는 중국 기업이에요. 아, 그래서 중국에 딱 네. 연결되어 있군요. 중국 라이센스 아웃은 하버 바이오메드한테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중국이 임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물질인데 여러 가지 질환에 다 먹히고. 네. 근데 그 이 특정 질환에서도 나라마다 달라요? 이건 이게- 왜 나라마다 달라요? 이거는 임상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나라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기준도 다르고 팔 때도 다르죠. 우리는 식약처 기준이잖아요. 아, 네네. 미국은 FDA 기준. 아. 그럼 각각 기준에 맞게 임상을 해야 되죠. 네. 그 임상의 주체가 중요한데 제가 아까 라이센스 아웃을 왜 설명했냐면 얘네는 좀 달라요, 형태가. 임상을 누가 진행하냐? 한올바이오가 안 해요. 그럼요. 파트너가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미국 하면은 이뮤노반트라고 써 있죠. 네. 네. 얘네가 임상을 진행해요. 아. 자, 이제 헷갈리는 게 조금 풀리시면서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아까 1401 그거 네. 앞에 IMVT 있는 게 그게 이뮤노반트예요. 이뮤노반트예요. 네. 자,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주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글로벌에 진행하고 있는 임상을 제가 아까 라이센스 아웃 진행할 때 마일스톤 받고 직접 하는 걸로 말씀드렸죠. 얘는 형태가 달라요. 아예 너네가 해요. 우리가 물질 넘겨줄 테니. 네, 마일스톤 안 받죠. 대신 나중에 로열티 받고. 아, 마일스톤을 안 받고. 그렇죠. 마일스톤 없죠. 우리가 임상을 안 하니까. 네네. 요런 형태다. 얘네 그래서 한올바이오가 진행하는 건 오히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럴 수는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중간에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세요. 근데 사실 임상에 쓰는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그보다는- 거기에 들어간 인력 이런 걸 다 자원을 포함해 보면 차라리 그게 낫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상대가 하겠다고 하겠어요. 될 것 할만하니까. 같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좋아 보이는 게 네. 이미 일단 임상 이상 넘어갔으니까 이제 뭐 거의 다 온 거 아닙니까? 일상 넘어갈 때 가져갔어요. 네. 이상은 직접 했고. 그래서 이거 스토리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네. 로이반트 사이언스라고 있어요. 로이반트 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가 가지고 있는 아까 1401, 1402라는 물질을 가져가요. 그때 우리가 6천억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로이반트 사이언스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우리 빅파마 할 때 처음 들어보죠. 얘는 빅파마가 아니에요. 임상 전문 기업, 상업화 전문 기업이에요.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뮤노반트 있죠. 네. 이뮤노반트가 연구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여기만 봐도 굉장히 여러 개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 있는 게 다예요. 아, 다예요? 네. 한올바이오 파마 전용 기업이에요. 아, 정말요? 자회사를 만든 거예요. 아, 한올바이오 파마 하면은 무조건 이뮤노반트 떠올려야 되겠네요. 그쵸. 이뮤노반트 하면 한올바이오 파마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맞아요. 로이반트는 돈만 대고 자회사를 임상하는 데를 각각 기업에 맞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용 기업을.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아이디어 나와야 되는 게 이뮤노반트가 그러면 팔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린다는 게 회사가요? 회사가요. 왜냐면 이뮤노반트는 한올바이오 파마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있는 주체는 로이반트 사이언스인데 로이반트 사이언스가 이뮤노반트를 매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함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돼요? 돼요. 그리고 되면 네. 비싸게 팔리겠죠. 그러니까 한올바이오는 훨씬 더 좋아요. 아, 값어치 높여서 팔게 되면. 그렇죠. 훨씬 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지금 꽤나 높습니다. 왜냐하면 로이반트 사이언스의 자회사들은 다 임상 중에 웬만하면 팔려요. 아, 전력이 있군요. 네, 파는 기업이에요. 원래 상업화 기업이에요. 와. 임상하면서 임상 데이터 좋지 이제 저기 머크사 가가지고 그게 너네 사업 살래? 모델 중에 그렇죠. 하나군요. 아. 그래서 임상과 상업화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 기업인데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이해가 가시죠? 네. 한올바이오 파마 지금 구조가 네. 지금 구조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중요한 용어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FcRn 복잡하다고요?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FcRn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건 HL161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가 여러 가지 질환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IMVT 1401과 1402 이 두 가지 기억해 놓으시고 1401에서는 바토플리맙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입니다, 이거는. 네, 쪽지표를 이렇게 딱 정리를 네.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많은 파이프라인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가치 있고 시장에서 주목하고 한 몇 가지 주목할 파이프라인 네. 압축을 해주시죠. 자, 후보 물질 제가 아까 세 개가 똑같다고 했죠. HL161, 바토플리맙, 네. 그리고 1401 똑같은 거예요. 네. 후보 물질 밑에 바토플리맙 나왔어요. 얘가 바로. 1401이에요. 예. 네, 그럼 1401에 들어가는 적응증이 지금 4개가 임상 2상, 3상 단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고 이 임상 결과 언제 나오냐면 내년 초에 거의 다 나와요. 자, 바토플리맙이 중요한 후보 물질이에요. 핵심 물질인데 네. 여기서 특징을 좀 몇 개 설명하기 전에 요거 하나, 기사 내용 하나 보고 갈게요. 뭐죠? 자, 존슨앤존슨 60억 불의 인수. 우리 배웠던 단어 나오죠. FcRn 미국 허가 신청 시장 진입 예고. 자, 이거 어떤 얘기냐면 존슨앤존슨이 자가 면역 질환에서 기대받고 있는 FcRn 항체인 니포칼리맙의 시장 진입에 도전한다. 이 니포칼리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FcRn은 FcRn끼리 경쟁한다고 했죠. 네. 경쟁사예요. 아. 이 뉴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내용 보면은 모멘타 파마슈티컬을 인수해서 물질명 니포칼리맙을 확보하는 거예요. 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서 FcRn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거 올해 9월입니다. 얼마 전 기사예요. 존슨앤존슨도 관련된 물질 가지고 있는 니포칼리맙을 확보해야겠다 하고 사실상 지금 이 65억 달러 주고 기업을 인수한 건데 이게 기업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중요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니포칼리맙. 아하. 그래서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이 존슨앤존슨은 이 니포칼리맙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규모의 시장 크기로 보고 있는가를 봤을 때 5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한올바이오 파마가 진행하려고 하는 FcRn 기준으로 개발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는 이 정도 급은 되는구나. 이게 렉나자를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제 사왔죠. 네. 근데 이 존슨앤존슨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기업에게 이 빅파마 입장에서 5개의 파이프라인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서 2개를 꼽은 게 뭐냐면 이제 유한양행의 렉나자. 그 두 개 중에 하나로 꼽혔어요. 레이저틴이 꼽았고요. 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니포칼리맙이에요. 그러니까 빅파마 입장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길 파이프라인을 사왔다라는 게 되는 거죠.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네.
그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레이저트닙, 렉라자, 그 유한양행이죠? 네. 유한양행이 요즘에 제약바이오 거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난리 났잖아요. 선두주자죠. 근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아직 안 움직였고. 아직 안 움직였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나올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평가는 일반적인 기업이 한 게 아니고 존슨앤존슨이 한 겁니다. 그렇죠. 직접 비전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엄청 많아요. 몇십 개가 있어요. 네. 그중에 베스트 5개를 꼽은 거고 5개 안에 유한양행이 들어가 있고 한올바이오파마에 파이프라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솔깃한데요, 정말? 그렇죠. 지금 이거 사실 굉장한 겁니다. 이 얘기는 근데 사실 좀 된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인수한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한올바이오파마가 그만큼 비전이 있는 기업이라는 건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이제 그 임상 데이터를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제 올해 이제 지금 3, 4분기, 4분기 남았잖아요. 네. 4분기 발표 예정인 게 1401, 아까 이뮤노반트 1401이 물질명이었죠. 여기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이상 진행 중인 게 아까 앵커님 말씀 주셨던 그레이브스병, 네. GD라고 하는데 GD 2B상 자료가 올라와야 돼요. 4분기에.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데이터 어떻냐면요. 이제 면역글로불린 G라고 해서 자가면역 치료제는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가면역 체계를 캄다운 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이 면역글로불린을 캄다운 시켜야 돼요. 그럼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데이터가 87% 감소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 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만큼 좋은 수치냐면 지금까지 나온 평균치가 다 80% 초반, 81%예요. 확연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87%면은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서 이 같은 레벨인 약품 중에 가장 높은 겁니다. 그레이브스병 치료제 중에.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레이브스병은 이 면역글로불린 G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이거 나오면 또 화제가 되겠는데요? 근데 한올바이오가 잘 화제가 안 돼요, 요즘. 그래서 저는 더 좋아요. 더 좋은데 하여튼 근데 여기서 좀 특이점이 있는 게 우리가 아까 1401을 배웠고 1402가 있어요. 1401이 바토클리맙? 그렇죠. 네네. 1402는 그냥 1402예요. 근데 얘 1402가 여기서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401로 물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임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임상 테스트 이상에서 결과값이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올라간다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 그레이브스병 대상으로 해서는 물질을 바꿀 수도 있다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음표가 뜨는 게 이런 거죠. 지금 이상 진행 중인데 물질을 바꾸게 되면 그럼 일상부터 또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뮤노반트는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항변이라기보다는 이야기하는 게 지금 1401과 1402는 유사 물질이기 때문에 FDA에 신청을 했다. 여기서 OK를 한다라면 3상 진행은 1401이 아니고 1402 물질로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어거지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충분히 그렇죠. 있다고 판단했나 그렇죠. 봐요.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이뮤노반트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바와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에서도 얘기하는 바를 보면은 1401도 좋은데 1402가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 얘기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이 핵심이고 그레이브스병은 베스트 인 클래스에 일단 데이터는 찍혀 있다. 근데 물질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모멘텀 지금 살아있죠. 네. 주가 반응도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4분기에.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에 남아있는 게 중증 근무력증 MG. 요것도 1401에 관련된 그렇지. 거죠? 다 1이에요. 원래 네. 베이스가 다 1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3상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나머지 것도 좀 간략하게 좀 볼만한 부분 있을까요? 나머지 거 일단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이제 갑상선 안병증이라고 해서 TED, TED라고 있는데 얘네도 3상 데이터 내년 초에 나올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근데 얘는 공통점이 아까 그레이브스병처럼 물질 변경 가능성이 있어요. 1401에서 1402로 변경될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얘네는 이제 27년도에 한올바이오 파마가 최종 허가를 받을 계획이에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뮤노반트가 지금까지 임상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네. 방금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가 진행한다고 했죠. 뭐가 있냐면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파이프라인은 한올바이오 파마 가지고 있어요. 국가마다 다르군요. 이게 맞아요. 지금. 그리고 미국, 남미, 유럽 이쪽은 이뮤노반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본도 시장이 꽤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 시장에 대한 거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이 갑상선 암병증은 27년도에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 안 하고 혼자 팔면은 통째로 매출로 지킬 수가 있고요. 이런 지점이 또 특이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도 기대되는 바가 많습니다. 삼성 데이터 내년 1, 2분기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CIDP라고 해서 다발성 신경병증도 똑같이 1, 2분기에 나올 거고 네. 지금 다 물질이 겹쳐요. 우리도 똑같은 물질이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비브가르드도 똑같은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등장하는 적응증들에선 계속 경쟁 상대예요. 근데 데이터는 아직까지 우리가 좋다. 우위에 있다. 우리가 좋다. 근데 비브가르드는 이제 지금 FDA 통과도 했고 판매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선점은 돼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거를 잘 추진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 경쟁사들이 어떻게 이야기들이 나오느냐와 비교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항상.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팔리는지도 좀 봐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이뮤노반트에. 이뮤노반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는 제가 그냥 어떻게 하고 있다로 설명드렸으니까 들으셨는데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 제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냐면 예를 들어서 머크사 키트루다가 면역 항암제 어떻게 시장을 잠식했냐면 처음에 데이터가 딱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적응증을 다 뚫어요. 동시에 막 10개, 20개를 트라이해요. 되는 거를 다 잠식해요. 그러니까 네. 면역 항암제가 돼서 데이터가 좋은 곳에는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키트루다가 한 번에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자가면역 치료제에서 에브비가 진행하는 휴미라가 사실 지금까지 제일 컸어요. 예. 휴미라도 똑같은 전략이에요. 됐다? 좋은 데이터 나왔다? 그럼 적응증 다 들어가자. 근데 지금 이거를 이뮤노반트가 하고 있어요. 데이터 좋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고 있죠. 이게 굉장히 방향이 올바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 파이프라인에서 중요한 것들을 뜯어봤는데 중요한 것들을 걸러봐도 많습니다. 이만큼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2025년 넘어가는 순간부터 1분기 정도면 나올 예정인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그런데 사실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화제가 잘 안 돼요. 화제가 잘안 그래서 여기에서 좀 굳이 콕 집어서 아픈 데를 좀 긁어보자면은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병명이라서 그런지 좀 낯선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류마티스다, 치매다, 당뇨다 그러면 알 것 같은데 근무력증, 그레이브스병 막 이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작지 않나? 타겟 시장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타겟 시장이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 시장,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뇨, 비만 치료제 이런 시장처럼 뭐 모든 사람한테 쓴다라거나 이렇게 또 환자가 많다라거나 그런 지점은 아니에요. 근데 적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한 표가 하나 있는데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많죠. 여기에 데이터가 뭐 유럽의 인구도 나오고 미국 인구도 나오고 이제 MG 중증 근무력증 네. 환자 숫자도 나오고 하는데 위에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얼마 벌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뮤노반트 총 매출 그래서 어떻게 나올 것 같은데 1401? 1402 포함입니다. 그래서 총 매출 보니까 100만 달러 기준으로 2028년 정도 되면 2,159백만 달러. 와, 잠시만요. 사실- 이거 지금 24년부터 매년 숫자, 이게 단위가 막 달라지네요. 그렇죠. 예측치예요. 그래서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니까 단순 예측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한올바이오파마를 기준으로 보면은 괜찮죠. 그리고 매출 인식으로 맨 밑으로 보게 되면은 매출이 한 4천억 원 정도 2028년 기준으로 잡힐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작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파이프라인이 파이프라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매출치의 거의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폭발력을 지닐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약 중에 휴미라 같은 경우도 이제 140억 달러 정도 돼요. 시장 규모가.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예측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의 1401, 1402가 진행되는 방향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임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서 임상하는 것도 바뀌고 있고 그래서 더 커질 가능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파이가 더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이걸 최소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시총의 2배, 3배는 2028년 기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신약 라인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실적은 별로 없어요. 네, 지금 별로 없고. 이 표에만 봐도 사실 지금 찍혀 있는 게 별로 인식이 안 돼요. 없어요. 네. 벌면 또 다 개발로 진행되고, 이 한올바이오파마의 특징을 보면은 완전 개발사입니다. 계속 연구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지금까지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이제 제조사를 보는 거랑 좀 다른 눈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해주신 얘기에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 기업이 유난히 R&D가 매출 대비 R&D 투자 비용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사실 국내에서 탑 클래스죠. 왜냐하면 취업하면 기억 나세요? 최근에 이제 시장 트렌드가 바이오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바이오 테크로 가잖아요. 플랫폼, 신약 바이오테크. 그럼 이쪽에 부각받는 기업이 왜 몇 개 없냐면 그렇게 R&D를 하는 기업이 몇 개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와서 과거에 있었던 현금 자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을 뿐이지 네. 과거부터 해왔던 성과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사실 국내 탑 정도의 레벨이라고 볼 수 있고 R&D에서는 그리고 그 R&D 한 걸 가지고 지금 다 이제 임상, 2상, 3상 나오는 거거든요. 내년에 다 줄 세워져 있는 거고 기대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서 약간의 좀 우려 요인을 꼽아보자면은 1401에서 1402로 바꿔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FDA에 문의를 해놓은 뭐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예상대로 안 되면요? 이게 근데 좀 갈리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1402를 가지고 1401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1401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된 건데 근데 1402로 바꿔주세요 했을 때 안 되면 1401로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1401로 가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어디죠? 한올바이오파마가. 한올바이오파마가 임상을 어디 거 한다 그랬죠? 한국이랑 일본. 네네. 이거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직접 임상한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이뮤노반트 너네가 하는 거는 1402 써. 우리가 물질 줄게. 우리가 하는 거 이 두 개의 국가는 1401로 끝까지 갈 거야. 그 말인 즉슨 가능은 하다라는 얘기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1402가 데이터가 더 좋을 거예요. 이제 시장성을 확보하려면 데이터가 좋아야 되니까 데이터 측면에서 경쟁사가 많은 미국, 유럽 이쪽 시장 같은 경우는 1402를 통해서 좀 더 밸류업을 시키고자 하는 바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요. 1401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401에서 1402로 바꾸는 건 더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지. 그렇죠. 불가능한 미션을 어거지로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 한번 정리해봐도 괜찮을까요? 투자 의견 한번 종합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오늘 파이프라인은 다 설명드리진 못했어요. 네. 1시간 더 할 걸 그랬나 싶습니다. 근데 어림없는 소리. 이게 내용이 아무래도 바이오는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매출이 들어가려면 정말 한도 끝 없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나마 이제 최근에서 라이센스 아웃 나오니까 라이센스 아웃에 그러면 돈 얼마 받았대?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돼야 가능하지만 네. 사실 데이터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좀 저야 뭐 직업인이니까 분석을 해봤을 때는 한올바이오파마보다 좋은 기업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신약테크에서. 사실 뭐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저는 신약에서 지금까지 충분한 밸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저평가 영역에 있는 최고의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 들어서요. 단기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 보고 들어가시니까 단기로는 좀 걱정될 수 있죠.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 중장기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1년 단위 투자, 6개월, 7개월, 8개월 단위 투자로 이제 포지션을 잡는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웅제약이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대웅제약이 인수한 걸 통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연구만 해도 돼요. 돈을 그렇죠. 해주니까. 기본적인 건 대웅제약이 이제 캐시는 충분하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문제가 없고 이제 부각받을 것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때 이제
바이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한올바이오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한올바이오 파마가 근 1년 정도 갇혀 있었던 주가 흐름에서 맞아요. 갑자기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아까 언급해 주셨던 내용들이 임상의 데이터들이 이번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 때 좌차차차 나올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럼 주가도 본격 탄력받을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시장 분위기일 텐데 네. 바이오가 지금은 제가 처음 바이오를 막 집중적으로 이제 TV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게 4월, 5월 이때부터예요. 그때는 이제 악플이 참 많이 달렸습니다. 그때 이제 화장품 날라가고 전력 설비 날라가는데 네. 무슨 바이오냐 이랬거든요. 그렇죠. 상반기 주도주 이거 안 보냐? 이런 거죠. 그때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0만 원 정도 할 때예요. 와, 지금 110만 원 갔다 왔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바이오가 주도력을 쫙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거라고 봐요. 그럼 그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라는 가정이면 저는 한올바이오가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내년에 나오는 게 많아요, 올해보다. 근데 보통 데이터 나오기 전에 기대감이 또 바이오는 그렇죠. 좋거든요. 그럼 그런 거 활용한다면 좋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지금 박스권 상단입니다. 거의 한 맞아요. 10번인가 트라이했던 박스권 상단에 와 있어서 새롭게 레벨업해서 새로운 세계로 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나 혹시라도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까? 사실 이거 그냥 단기로 보겠다 하면은 정보점을 팔아야죠.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분석 다 끝냈으면 저는 얘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끌고 그래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한 번 터지면 잭팟이니까. 맞아요. 알테오전처럼. 왜냐면 지금 다 삼상이에요. 삼상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막 2개, 3개씩 되는데 네. 이거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럼 구체적인 목표 주가는 시크릿인가요? 안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목표가가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거를 지금 4만 원대잖아요. 네. 얘를 막 5만 원 해도 별로고요. 얘를 맞아요. 그래요? 한 6만 원, 7만 원 해도 저는 별로 같아요. 네, 끌고 갈 거면 확실히 끌고 가는 게 낫지 네. 않을까. 지금 알테오젠 있잖아요. 네.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0배 10만 같잖아요, 원대가. 뭐 7만 원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이오는 그렇게 한번 파이프라인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주가가 퍼포먼스 보여주는 모습이 네. 많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가져가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뜻만 이 숫자를 들어봐도 마음이 좀 훈훈해지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자세하게 뜯어봤고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토마토 투자클럽 김구려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벌거벗은 종목사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